회 36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사간도스와 우라와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제작한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편하고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주전 골키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J리그 선방 지표인데 이 사간도스의 주전 골키퍼 제1교포인 박일규 골키퍼가 선방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78.6%의 선방률을 보이고 있는 박일규 골키퍼이고 이 우라와의 주전 골키퍼 니시카와 선수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선방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간도스의 이 박일규 골키퍼는 90분당 선방률이 4.3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선방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사간도스가 우라와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도 이 사간도스의 박일규 골키퍼가 4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이 최고 평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전 골키퍼들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시카와라는 우라와의 주전 골키퍼 역시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J리그에서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골키퍼 퀄리티를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 냉세가 조금은 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라와 레즈가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7번이 있었는데 그 7번 중에 6번이 원정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유독 원정에서는 실점이 줄어드는 우라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웬만하면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우라와이고 원정에서 무승부 비중이 늘어나는 우라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패턴적인 측면에서 사간도스가 올 시즌 J리그에서 7경기 4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른바 퐁당퐁당 패턴을 기록을 하면서 리그 2연승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간도스가 최근에 7경기에서 J리그 무패 4승 3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승무 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퐁당퐁당 패턴이 적용이 된다면 무승부가 나올 만한 이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퐁당퐁당 패턴을 제가 굳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이강인 선수가 활약을 했던 이 마요르카라는 팀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 원정에 가서 패배를 당하는 퐁당퐁당 패턴이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리그 2연승이 없는 퐁당퐁당 패턴은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가 올 시즌 홈에서 오히려 득점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우라와는 원정에서 빈공을 보여주면서 수비력은 최상인 팀이기 때문에 양팀 골키퍼의 선방 능력과 두 팀의 뛰어난 수비 조직력을 고려를 한다면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간도스가 J리그 최다 무자비 3위, 우라와가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 비중이 적지 않은 팀들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대구 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수원 삼성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홈 깡패 대구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몇 가지 변수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수원 삼성전에서 홈구장인 대팍이 만원 관중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대구가 열렬한 홈 관중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특유의 홈발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대구의 홈 경기가 매진된 경기가 이번 경기까지 4경기인데 지난 매진된 3경기에서 2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한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라운드 전북전에서 매진이 됐던 대구의 홈 경기인데 전북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고 16라운드 서울전에서도 매진을 기록했던 대팍인데 그 경기에서도 대구가 서울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울산에게는 0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대구이기 때문에 이 매진이 된 경기에서는 3경기에서 2승 1패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의 홈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만원 관중 앞에서 대구가 전북, 서울전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모두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세징야 선수는 홈팬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 당시에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징야 선수가 출전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징야 선수는 출전이 가능하지만 대구의 또 다른 핵심 공격수인 에드가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양팀의 리그 맞대결에서 대구가 수원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도 대구가 결승골을 에드가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특유의 뚝배기로 넣었었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굉장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에드가 선수가 K리그에서 4번째로 공중볼 경합 지표가 좋은 자원이고 지난 수원 삼성과의 리그 맞대결에서도 에드가 선수가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무려 86%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수원 삼성을 상대로 압도적인 제공권을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대구가 에드가 선수가 빠지는 것은 전방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팀의 제공권 지표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오히려 수원 삼성이 대구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까지 빠지게 된다면 높이적인 측면에서 수원이 대구를 상대로 전혀 밀릴 것이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 선수가 결장이 되지만 최근에 또 다른 외국인 공격수인 바셀루스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바셀루스 선수가 어느 정도 에드가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원 삼성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수원 삼성이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에 지난 5월 달에 대구를 상대로 FA컵에서 홈경기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수원이 젊은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확실히 김병수 감독이 대구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 삼성이 올 시즌 K리그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그 2승이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 역시 대구 원정에서 의외로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중에 인천과의 FA컵 8강 원정 경기에서 수원이 아쉽게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주전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한 수원 삼성이고 백업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최소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인천과의 FA컵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용병전 바사니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공격수 명준재라는 선수가 FA컵에서 2골 깜짝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명준재와 바사니가 의외의 활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원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이지만 수원 삼성이 가장 최근 대구 원정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구의 공격수 에드가의 결장과 수비수 홍정훈 선수의 출전 여부 불투명 그리고 김병수 감독 부임 이후에 수원이 대구를 상대로 FA컵에서 승리를 거뒀던 경험이 있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현재 대구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 상황에서 의외의
경기의 수원 사이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FA컵 경기에서 맹활약을 한 공격수 명준재, 바사니 같은 의외의 선수들이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물론 김병수 감독 체제에서 수원이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대구가 자랑하는 선수비 후 역습 축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구가 특유의 홈발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FC 서울 대 대전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다 득점 2위 서울대, 최다 득점 3위 대전의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끈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밸런스는 서울이 대전보다 훨씬 우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이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고,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유독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용병 측면전인 레안드로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최근에 레안드로 선수가 리그 4경기에서 1골 4도움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이 레안드로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측면 공격력 누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서울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대전이 이 레안드로 선수가 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올 시즌 제주와 함께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서울이고, 특히나 코너킥에 의한 득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것이 FC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 실점이 올 시즌 9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서울에게 코너킥 세트피스를 내주게 된다면 대전이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세트피스가 FC 서울이 중요해 보이는 것은 최근에 나상호나 임상혁 같은 핵심 측면 자원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FC 서울이고, 이 공격수 황의조 선수 역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FC 서울이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중앙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세트피스 공수가 모두 약화가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이 최근에 흔들리는 수비력과 세트피스 수비 약점 등을 고려를 한다면 FC 서울이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면서 신승을 거둘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서울이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면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주포 나상호 같은 선수들이 또다시 침묵을 하게 된다면 대전에게 또다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전이 원정에서 수비력이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공격력은 오히려 원정에서 상승이 되는 팀이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대전이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대전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FC 서울이 지난 대전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사뭇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1득점을 포함해서 최고 평점을 기록했던 중앙 수비수 조유민이 결장을 하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결장이 됐었던 수비수 이한범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대전의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 티아고와의 제공권 경합에서도 어느 정도 서울이 지난 1차전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홈팀 서울이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광주 대 울산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광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4월 울산 원정에서 광주가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가 아쉽게 울산에게 후반 막판 극장골을 내주고 패했던 경기인데 당시에 울산 원정에서 슈팅을 14개로 오히려 울산보다 3개 더 많이 가져갔고 점유율도 울산에게 굉장히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당시 울산의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5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던 것을 고려를 한다면 광주가 울산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중 제주와의 FA컵 8강 홈경기에서 주전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전북 원정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주전자원들을 모두 빼고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광주가 울산보다는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울산이 중앙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지만 최근에 울산이 컵대회 포함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점 역시 울산에게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울산이 올 시즌 K리그 원적 성적 1등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광주 상대로 5연승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울산의 주포 공격수 주민규와 박호 선수의 골 감각이 여전히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울산의 승리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울산의 주중 FA컵 승부차기 패배 탈락에 따른 체력 누수, 최근 광주의 상승세와 홈발, 지난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광주 특유의 홈발이 나올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랭킹에서 광주가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광주 특유의 홈발과 상승세를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이변이 나올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K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고 세트피스로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 대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K리그 1에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광주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광주 쪽 이변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요코마리 대 쇼나네 경기인데 요코마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J리그 최다 실점 1등 쇼난이 요코마리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코마리가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16골을 넣어주면서 J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측면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쇼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리그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단 한 번도 없는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팀이고 J리그에서 가장 많은 38실점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측면 크로스로만 9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코마르의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 자원인 안델손 로페즈를 비롯해서 용병 자원들의 화력이 여전히 뛰어난 상황이고 반면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최근 3경기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리그 7경기 2골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주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역시 요코마리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우라와 원정 경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요코마리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비셀고베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요코마리가 J리그 꼴찌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쇼난에게 경기력적으로 덜미가 잡히는 그림은 별로 그려지지 않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요코마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포항 대 수원FC의 경기인데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포항이 세트피스 실점이 코너킥에서 6실점, 프리킥으로 2실점, 총 8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인천, 대전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인천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인천에게 실점을 당할 뻔했던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왼발잡이 키커인 이영재 선수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측면에서 얻은 코너킥을 처리할 때 이영재 선수가 왼발로 감아 때리는 날카로운 코너킥 옵션이 하나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발잡이 세트피스 키커가 추가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 이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처럼 오른발킥을 구사하는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왼발킥을 구사하는 로버트슨이 번갈아 가면서 코너킥을 처리를 하면서 다양한 세트피스 패턴을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 키커로 윤빛가람 선수가 있고 왼발 키커로 이영재 선수까지 합류가 됐기 때문에 수원FC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한층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영재 선수가 세트피스 킥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윤빛가람 선수가 이 공격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 보다 박스 바깥에서 세컨볼을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격 옵션까지 생길 수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영재 선수의 전역은 수원FC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올 시즌 수원FC가 세트피스 득점력이 K리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원FC의 공격수 라스 선수가 제공권 경합률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라스 선수를 향해서 양질의 세트피스 킥만 날아가게 된다면 충분히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수원FC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포항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것이 수원FC 역시 포항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로 8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포항 역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에도 백성동이라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키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주중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FA컵 강원과의 8강 홈경기를 치러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주축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FA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포항보다 여유가 있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1에서 홈 성적이 2등, 수원FC는 원정 성적이 꼴찌이기 때문에 충분히 포항이 홈파를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주중에 한 경기 심층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원FC가 만약에 전역한 이영재 선수와 미드필더 윤빛가람 선수를 공존을 시킬 경우에는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화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적인 밸런스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미드필더 조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 수원FC의 수비 약점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이 지난 수원전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었던 공격수 고영준과 정재희가 모두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마찬가지로 수원FC가 최근에 주전 골키퍼 노동건, 측면 수비수 정동호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전히 포항의 근소한 우위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인천 대 강원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소득점 3위 인천 대 최소득점 1위 강원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빈공 대 빈공의 양상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장신 공격수 천성훈 선수가
주중 수원 삼성과의 FA컵 경기에서 두 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강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윤정환 감독 부임 이후에 공격수 이정엽 선수가 수원FC와의 리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확실히 최영수 감독 체제보다는 공격적인 모습이 살아나고 있는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FA컵 8강 경기를 치렀지만 체력 소모는 인천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원 삼성에게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주전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포항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주전자원들을 대거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강원이 다소 여유가 있을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강원 같은 경우에는 언더20 월드컵에서 브론즈볼을 수상한 미드필더 이승원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확실히 세트피스 킥이 날카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의 미드필더 이승원 선수가 윤정환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이승원 선수가 지난 수원FC전에서 선발 데뷔전을 치렀고 이 선수가 언더20 월드컵에서 세트피스 킥으로만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강원이 이승원 선수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을 앞세운다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인천을 상대로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이 K리그1에서 8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고 강원 역시 무승부가 7번으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빈공 대 빈공이 맞붙는 양상 속에서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천이 공격수 천성훈 선수의 복귀로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강원보다는 그래도 근소한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천의 신승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부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4회차, 35회차 2연속 적중에 이어서 36회차 3연속 적중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이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3연속 적중에 성공을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총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